말도 안 돼요. 폭설에도 멈추지 않는 도시라니 그런 나라가 있다고요? 최근 유럽의 건축계가 한국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겨울철 도시 운영 시스템은 유럽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부터 시민 참여형 도시 설계까지 서울의 모든 것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직접 한국을 방문한 오스트리아의 건축가가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는 건축 디자이너 헬가 라이나르트입니다. 10년 넘게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를 연구해왔고 특히 겨울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맡아왔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작년 겨울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서울에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날도 빈 시청 앞 광장에서 동료들과 겨울철 도시 설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19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시청사 앞에서 현대 도시의 문제를 고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하늘에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 모두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답니다. 비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하지만 매년 겨울이면 같은 문제가 반복됐죠. 우리 도시는 1,400명의 제설 인력과 350대의 제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20cm 남짓한 눈에도 도시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트램이 멈추고 버스가 지연되고 보행자들은 미끄러운 보도 때문에 고생했죠. 도시 설계자로서 저는 늘 고민이 많았어요. 역사적 건물들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갖춰야 하고 겨울철 적설량에 대비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이어야 했거든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시급해졌답니다. 그러던 중 제 태블릿에서 우연히 재생된 BBC 다큐멘터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서울의 스마트 도시 설계에 관한 내용이었죠. 평균 적설량이 70cm가 넘는 서울이 어떻게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지를 다룬 내용이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밤새도록 서울에 대해 조사했어요. 서울은 2023년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주목받았더라고요. 특히 에스넬이라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CCTV 통합관제센터도 놀라웠어요. 서울의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는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 혼잡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되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빈 시청에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서울의 도시 설계를 직접 배우고 싶다고요. 우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그곳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시청에서도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곧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었답니다. 출발하기 전 빈의 도시계획 자료들을 꼼꼼히 챙겼어요. 특히 겨울철 제설 시스템과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했죠. 우리가 시도했던 해결책들, 실패했던 이유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까지. 이 모든 것을 서울의 시스템과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이 도시가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의 위상이 과장이 아니었죠.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 효율적인 수화물 처리 시스템, 깔끔한 안내 표지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에서 도심까지의 접근성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50분이면 서울 도심에 도착할 수 있다니. 빈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비슷한 거리인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게다가 리무진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기차 안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실시간 앱을 다운받아봤어요. 단순한 길 찾기 앱이 아니었죠. 지하철과 버스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차량 내 혼잡도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정보가 있으니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독특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현대적인 빌딩들,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전통 건물들, 그리고 도시 곳곳의 녹지 공간까지 역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히 겨울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날 밤, 제 노트북에는 이런 메모가 남았답니다. 서울은 단순한 스마트 시티가 아닌 것 같다. 이곳에는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찾던 진정한 해답일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첫인상은 정확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첨단 기술이나 효율적인 시스템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도시를 진정으로 움직이는 힘을 알게 되었죠.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도시의 활기찬 움직임이 느껴졌죠. 제일 먼저 살펴보고 싶었던 건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2004년부터 시작된 통합환승 할인제라는 게 특히 궁금했거든요.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일까 싶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버스 정보를 확인해봤어요. 단순히 도착 예정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죠. 버스의 현재 위치, 차내 혼잡도, 예상 소요 시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정보가 있으니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환승 경험은 충격적이었어요.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데 추가 요금이 없다니. 빈에서는 교통수단마다 따로 요금을 내야 하는데 서울은 달랐죠. 가장 비싼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요금이 자동 정산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협의와 조정이 필요했을지 전문가로서 감탄이 절로 나왔답니다. 오전에 예약된 서울시청 방문이 기대됐어요. 특히 통합관제센터가 궁금했죠. 시청으로 가는 길에서도 서울의 효율성은 계속 느껴졌어요. 신호등이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시간을 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첨단과 전통의 조화였어요. 현대적인 신청사와 역사적인 구청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통합관제센터에서 만난 김 과장님은 서울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도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신호 체계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정보가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시민들을 단순한 정보의 수신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생각합니다. 김 과장님의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불편 사항을 신고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쌍방향 소통이 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설명이었죠. 점심시간, 시청 주변을 걸어보며 서울의 보행자 중심 설계를 직접 체험했어요. 횡단보도는 노약자를 배려한 음성 안내가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스마트 쉘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농도부터 버스 도착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서울의 지하철 환승 시스템이었어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때 복잡한 환승 통로가 아닌 효율적으로 설계된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었죠. 심지어 에스컬레이터의 방향도 시간대별 유동 인구에 따라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회의에서는 서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배웠어요. 모든 정책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되고 시행 후에는 그 효과를 다시 데이터로 검증한다고 해요. 이런 과학적인 접근이 도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죠. 해가 저물 무렵 제가 본 서울은 단순한 스마트 시티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였죠. 시민들은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기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역사에서 한 장면이 눈에 띄었어요. 노인분이 교통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역무원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날 밤 노트북을 펴고 하루 동안의 관찰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의 시스템은 분명 최첨단이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죠.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배웠답니다. 이제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이 도시가 어떻게 이토록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궁금해졌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기상청의 예보대로 밤사이 폭설이 내린 거죠. 비내 겨울을 연구해온 제게는 흥미진진한 순간이었어요. 서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서울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설 작업은 눈이 내리기 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기상 예보에 따라 주요 도로에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두었고 9,685명의 제설 인력과 1,424대의 제설 장비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빈의 제설 인력과 장비가 각각 1,400명, 350대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였죠. 호텔 로비에서 아침 뉴스를 보는데 서울시가 제설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죠. 빈이었다면 이런 날 아침 뉴스에서는 아비규환이 된 도시의 모습이 보도됐을 텐데 말이에요. 밖으로 나와보니 제설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자동차 전용 도로와 주요 시도, 한강 교량을 담당하고 자치구는 구역 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관리한다고 해요. 이런 명확한 역할 분담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상점가를 지나는데 가게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가 곳곳에 설치해둔 제설 도구함에서 도구를 꺼내 사용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죠. 한 상점 주인분이 제게 삽을 건네며 제설 작업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동참했죠. 함께 일하면서 들어보니 이런 자발적 참여는 서울의 오랜 전통이라고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제설 작업 도중에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에게도 마치 오랜 이웃처럼 대해주시는 게 감동적이었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도시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대설주의보가 내렸는데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대에는 열차를 증차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 막차 시간을 30분, 대설경보 때는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한다니 놀라웠죠. 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선별 특성과 도로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상습 통제 구간을 지나는 94개 버스 노선은 미리 준비된 우회 경로로 운행된다고 해요. 이런 세세한 준비가 있었기에 폭설 속에서도 도시가 멈추지 않는 거였네요. 점심때쯤 되자 대부분의 보도와 인면도로에 눈이 치워져 있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골목길까지 깨끗해진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이었어요.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교통 약자들을 위해 눈을 치우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날이겠지만 시민들의 제설 작업은 계속됐어요.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텐데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라며 끝까지 보도에 눈을 치우시는 분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서울의 거리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볍게 보였죠. 하루 종일 제설 작업에 참여하면서 도시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배려였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본 광경은 단순한 제설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시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였죠. 그날 밤 제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서울은 나에게 도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도시는 건물과 길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제 건축가로서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폭설이 그친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복합환승역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삼성동의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현장이 궁금했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이곳에 수도권광역급 행철도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어떤 설계로 이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할지 건축가로서 정말 궁금했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환승역인 공덕역이었어요. 지하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한 곳에서 만나는 곳이죠. 역사 내부를 둘러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동선 설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도 전혀 혼잡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용객의 동선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설계했다고 해요. 시간대별 승객 흐름까지 고려했다니 그 세심함에 감탄했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를 만난 건 공덕역 내 통합관제실에서였어요. 그분은 복합환승역의 설계 철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우리는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놀라웠던 건 유지보수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시설물에 IoT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했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들이 즉시 알 수 있고,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정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시민 안전 모니터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역사 시설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한 시민의 제안으로 노약자를 위한 손잡이 위치가 조정된 사례를 들려주시는데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관리자분이 지하상가로 안내해 주셨어요. 복합한 승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생활공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실제로 그곳에는 식당, 카페, 서점, 심지어 작은 공연장까지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이 마치 작은 마을 같았죠. 오후에는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과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리고 해결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따뜻한 배려존이었어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데 단순히 공간만 마련한 게 아니라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설계였죠.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부터 조명의 밝기까지 모든 게 이용자를 생각하며 설계되어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퇴근 시간의 북적거림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의 설계자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정리한 노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진정한 도시 설계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제 건축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의 복합한 승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수많은 시민의 일상이 교차하는 작은 도시였고 그들의 필요와 바람이 실현되는 공간이었죠. 이제 저는 빈으로 돌아가 이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졌어요. 우리도 시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아침 뉴스를 보는데 기상청에서는 이번 눈이 기록적인 폭설이 될 거라고 예보하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밖으로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시민들이 협력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걸어가다 미끄러질 뻔했는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달려가 부축해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설 작업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횡단보도 앞은 더 넓게, 버스 정류장은 버스 진입 각도까지 고려해서 눈을 치웠죠.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만한 곳은 더욱 꼼꼼하게 정리했고요. 이런 섬세한 배려가 서울의 제설 작업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거리를 걷다가 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퇴근길에 제설 도구함에 들러 잠깐씩 눈을 치우고 가는 시민들이었죠. 조금씩이라도 돕고 싶어서요 라는 한 직장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작은 실천이 모여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걸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답니다. 밤이 되자 거리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편안해 보였어요. 하루 종일 제설 작업에 참여하면서 저는 도시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건 바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배려였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본 광경은 단순한 제설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시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였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도시를 만드는 건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시스템만이 아니라는 거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자발적인 참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의 기초라는 사실을요. 서울은 또 한 번 저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빈으로 가져갈 소중한 선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서울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었죠. 특히 디지털 트윈 S맵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3D 가상 공간에 도시 전체를 구현해서 도시계획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한다니 빈의 도시계획자들도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돌아가기 전날 서울시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제가 궁금해하던 SNL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모든 시민이 스마트시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빈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공간 공유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는 서울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았답니다. 특히 폭설 대응을 위한 새로운 도시 설계 방안에 중점을 두었죠. 제 제안의 핵심은 기술과 시민 참여의 조화였어요. 서울처럼 3D 가상 공간을 활용해 도시 전체의 제설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죠. 이 아이디어는 빈시청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이었어요. 서울의 S넷처럼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시민들이 점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도로와 건축물 사이에 통합된 설계도 진행했어요. 특히 겨울철 제설을 고려한 보도 설계, 열선이 깔린 주요 경사로 제설 도구함 설치 등 서울에서 본 아이디어들을 빈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죠. 역사적 건물들과의 조화도 중요하게 고려했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우리 도시는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겨울이 되자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첫 폭설이 내렸을 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했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울의 시스템을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빈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접목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답니다. 우리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폭설이 내려도 도시는 더 이상 마비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죠. 가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빈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서울에서 보낸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서울에서 배웠기에 가능했던 거죠.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서울의 통합관제센터처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이 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 제 책상 한켠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어요. 눈 내리는 날 시민들이 함께 제설 작업을 하는 모습이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도시를 변화시키는 건 거창한 계획이나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요.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서울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배우러 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답니다.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빈에서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2023년 9월에 서대문구청에서 열리는 워터서울 국제 컨퍼런스였죠. 기후변화 적응, 도시감성의 수변 공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된 건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배웠던 도시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서울에 도착하자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길. 제가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처럼 가슴이 설렜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배운 것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경험을 나누러 온 거였죠. 도시는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특히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한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죠. 오래된 고가도로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모시킨 아이디어는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장은 전 세계의 도시 전문가들로 가득했어요. 서울의 도시 설계를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었죠.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서울을 배우러 왔었으니까요. 발표를 들으면서 서울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한 스마트 시티를 넘어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진화하고 있었죠. 특히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사례를 참고해 추진 중인 정원도시 정책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제가 함께 제설 작업에 참여했던 그 상점가를 다시 찾았어요. 놀랍게도 그때 만났던 상점 주인분이 절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때 그 외국인 건축가님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도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보도블록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대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를 가꾸고 서로 돕는 그 마음가짐은 여전했죠. 컨퍼런스에서 만난 다른 도시의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했어요. 서울의 가장 큰 강점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이라고요.
첨단 기술은 다른 도시들도 도입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해가 저물 무렵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몇 해 전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빈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요.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변화는 시민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마지막 날, 서울시청 전망대에서 도시를 바라봤어요. 더 스마트해지고 더 친환경적으로 변한 서울.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함없었어요. 시민들을 위한 도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특별했고 더 많은 도시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답니다. 이제는 많은 도시들이 서울을 배우러 오고 있다지만 저는 알아요.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최첨단 시스템이나 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라는 거요. 그게 바로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도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통합한 승할인재, 시민참여형 도시 설계까지 서울의 모든 것이 해외 도시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었죠. 여러분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시스템과 시민 참여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일상이 다른 나라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한 기술만이 아닌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은 도입할 수 있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것이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